98쪽에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신경 세포는 이렇게 뭐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경계는 이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이제 분포가 그 뇌나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요. 뇌나 척수에서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인 거고요.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거는 운동신경인 거예요. 중추신경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뇌나 척수를 제외하고는 말초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를 감각신경이 뇌나 척수로 연합 뉴런 쪽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쪽으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라. 그거는 운동신경이 전달해 주는데, 요거는 중추신경계 역할이고, 이 둘은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본체, CPU 본체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감각신경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운동신경인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중에 뇌를 보면은 크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제 대뇌랑 소뇌로 나눌 수가 있고, 대뇌는 여러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며 복잡한 정신활동, 뭐 이런 거, 뭐 기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소뇌는 운동,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소뇌는. 근데 안쪽에 보면은 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은 간뇌라고 해요. 간뇌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책이 바뀌어서 이게 사이뇌라고 하면 사이 간자죠. 사이뇌. 여긴 간뇌라고 써져 있는데, 바뀐 책에는 사이뇌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간뇌로 할게요.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주는 게 간뇌의 역할이고, 중간뇌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툭 튀어나온 데 위에 있는 부분.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은 뇌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중간뇌입니다.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동공 크기 조절합니다. 눈이랑 관계가 있어요. 중간뇌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밑에 있는 부분이 연수야. 연수는 뭐뭐 뇌라고 해서 뇌자가 안 붙지만 그래도 뇌에 속합니다. 연수는 뇌에 속하는 거예요. 연수 밑에가 척수는 척수인데 연수는 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액 분비 조절, 뭐 이런 걸 합니다. 호흡을 할 때 내가 뭐 그 대뇌에서 특별히 명령을 안 내리더라도 알아서 하고 있어요. 심장 박동도 알아서 뛰고 있습니다. 소화액 분비 이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연수가 그런 생명 활동이랑 이제 관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뇌에서 명령 내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뇌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 뇌고, 요만큼이 뇌예요. 여기가 뇌고, 얘는 척수는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말초신경계를 이제 요 척수 거쳐서 가는데, 척수가 명령을 내릴 때도 있어요. 척수반사라고 해서 뇌와 몸 사이에 자극과 명령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근데 무릎 반사나 뭐 척수 반사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척수가 명령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척수도 중추신경계에 해당합니다.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로
구분하며 두개골에 쌓여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된다. 되뇌는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아야지 뇌세포가 많은 겁니다. 주름이 많아야지. 표면적이 넓어져 가지고요. 판단, 기억, 추리, 언어 등 복잡한 정신활동의 중추이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한다. 손해는 대뇌와 함께 몸의 여러 부위의 근육 운동을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몸의 자세를 바로잡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중추이다. 손해. 간뇌는 이제 대뇌 안쪽의 아랫부분에 있으며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안 받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준다. 중간뇌는 간뇌 아래쪽에 있고 빛의 세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 조절하고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안구 운동의 중추다. 연수는 중간뇌와 척추 사이에 있으며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과 같은 생명활동의 중추이다. 신분비, 재채기, 하품 이런 거는 연수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셔야 하고요. 척수는 이제 그 연수 아래쪽으로 뻗어나와 있고 척추에 쌓여서 보호가 됩니다.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로 이용되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무릎 반사 같은 거나 무릎 여기를 탁 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탁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무릎 반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뜨거운 것을 갑자기 닿거나 아니면 찔렸을 때, 뭐 뾰족한 거 찔렸을 때, 그러면은 그걸 회피 반사라고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어요. 그래야지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뇌 명령 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가 됩니다. 척수가 이제 이 척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추신경계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지며 온몸에 퍼져 있다. 중추신경계와 온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게 되고요.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해 주는 거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기관은 이제 근육이 됩니다. 근육에 전달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운동신경이 근육이 뭐 팔다리에 있는 골격근은 대뇌의 명령을 받는 게 맞는데 내장근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심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대뇌가 특별히 명령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운동신경 중에 대뇌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해 주는 거는 체성신경이라고 하고,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은 대뇌의 명령 없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대뇌의 명령 없이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을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아무튼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감각신경이랑도 나눠야 되겠구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는데, 운동신경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으로 나누고요. 자율신경을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랑 촉수,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동신경은 체성신경은 골격근에, 자율신경은 골격근 말고 다른 거, 뭐 내장근이나 심장근이나 이런 거. 근데 자율신경은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감신경은 뭐고 부교감신경은 뭐냐? 교감신경은 이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좀 평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적었나요? 넘겨보시면 교감신경은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뭔가 이제 긴장 상태가 됐을 때, 갑자기 이 배달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겠죠?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이게 교감신경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호흡 운동이 빨라지고, 이때 이 위험을 피하는 게 먼저니까 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긴장을 하면 침 분비 억제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 운동이 억제가 되는 거고, 동공은 확대가 돼. 눈이 커지고 동공 확대가 되고, 방광은 확장이 돼요. 방광이 확장이 되는 거는 소변이 안 마려워지는 거야. 지금 소변물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 위험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심장박동 쿵딱쿵딱 뛰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좀 이제 안정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심장 박동을 억제를 시키고, 호흡 운동도 억제시키고, 이때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평상시 이제 뭐 아무런 별일 없으면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침 분비도 이제 잘 되고, 소화 운동도 촉진되고요. 동공은 축소되어 있고, 긴장 안 돼 있으면 약간 눈 풀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알아요. 이제 눈이 번쩍번쩍한 경우가 있고, 눈이 그냥 이게 흐리멍텅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부교감 신경 때문에 그렇고, 방광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소변을 자주 누르 가죠. 소변을 누르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 뭐 길항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얘가 활발할 때가 있고 얘가 활발할 때가 이런 겁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한 정신활동의 중추는 대뇌가 되고요. 몸의 균형 유지하는 중추는 소뇌가 되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의 중추는 연수입니다. 연수가 요거 해주고요. 말초신경계 중 무엇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자율신경 말하는 거겠죠. 자율신경. 요즘에 인공지능이 계속 이제 발달을 되고 있죠. 예.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죠. 자극의 전달과 반응. 일단은 요거를 좀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만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좀 어려운 거 있을 수도 있겠네. 1번부터 10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문제 푼 거는 다 맞았고요. 이거만 잠깐 보면은 10번만 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대뇌 기능이 손상된 거야. 그래서 체온 조절 이런 거는 간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상이다가 맞고, 가는 호흡 운동은 연수에서 하는 거거든요. 연수는 정상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뭐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안 차고 있어도 돼요. 일단은 대뇌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기억이나 이런 거 잘 못할 수는 있는데,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보고 들을 수는 있다. 근데 보고 듣는 것도 대뇌가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도 대뇌가 하는 거고, 이건 안 되고, 심장박동 조절 기능은 얘는 연수가 손상이 됐으니까 안 되고, 빛의 동공 변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사고를 당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비춰보거든요. 손전등으로. 그랬을 때 동공의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뇌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 자, 자극은 어떤 이제 신호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사야.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 물을 따른다, 이런 거 대뇌가 명령해가지고 하는 거죠.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뇌가 관여를 한다. 대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대뇌랑 관계없이 외부 자극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추가 대뇌가 아니라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반사 중에 척수 반사는, 일단 무릎 반사라고 하는 거는 여길 탁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그러면 얘가 전달을 해줘서 척수가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척수가.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척수가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뇌까지 전달은 되는 거예요, 사실.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대뇌로 전달은 돼요. 근데 대뇌가 특별히 명령하지 않아도 이제 이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다 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피 반사 같은 거, 회피 반사.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물체 같은 게 손에 닿았을 때, 뜨거, 손 떼야지 생각하고 떼는 게 아니라, 뜨거 하자마자 떼요. 척수가 알아서 이거 빨리 떼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아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뇌까지 전달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회피 반사라고 하고, 어린아이의 배변이나 배뇨는 척수가 조절을 한다. 뭐 머리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배변 배뇨는 척수가 조절한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연수 반사는 하품이나 재채기나 침분비, 딸꾹질, 구토 이런 건 연수가 조절합니다. 주로 입에 관계되어 있죠. 입에 관계되어 있고, 뭐 침분비 이런 거 뭐 먹으면은 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연수가 하는 겁니다. 재채기도 내가 재채기 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연수가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하품도 그렇고. 중간뇌는 동공반사, 이제 주로 눈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뇌가 조절한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대뇌가 되는 거고요. 대뇌 쓰시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고요. 재채기 침분비 중추는 연수고요. 주변 밝기에 따라 홍채 수축, 이완하는 동공반사 중추는 중간냅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회피 반사 이런 거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했나요? 그거 안 했나요? 네. 자, 눈으로 자를 보고 있다가 이 A가 아무런 신호 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1, 2, 3, 4, 5회까지 했을 때 평균 한 20cm 정도 떨어졌을 때 잡았어. 그러니까 이 자극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를 거쳐서 잡아야지 하고 근육을 움직여서 잡은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눈을 가리고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를 놓을 때 소리를 내면서 땅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청각 신호가 들어와서 뇌를 거쳐서 잡아야지 하고 잡는 겁니다. 이때는 평균 한 30cm 떨어졌어요. 그러면 청각 신호로 들어오는 게 좀 더 느리게 반응한 거죠. 그렇죠? 시각 신호가 더 빠르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탐구하기 문제 한번 1번, 2번 풀어보시고요.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대뇌죠. 지금 그 골격근 움직여 가지고 잡는 건데 대뇌가 명령 내려서 잡는 거죠.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길면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이고, 1에서 B는 A의 손을 보면서 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예측하여 자를 잡는다. 그러면 그렇게 실험하면 안 되고, 자 보고 해야 돼. 자 보고. 그렇게 실험하는 거 아니고, 그건 반칙이고요. 1과 2의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관여한다. 이거 맞죠?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는 아니고요. 자극이 전달되는 거리는 청각이 시각보다 짧다. 시각이 더 짧을 것 같아요. 시각이 더 빨리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중추는 서로 다르다. 중추는 어찌됐건 대뇌니까 다른 건 아니고, 청각을 통한 반응이 시각을 통한 반응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게 맞죠? 4번이. 청각이 좀 더, 자가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잡았으니까 그렇죠? 시각을 통한 반응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청각을 통한 반응은 척수를 거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손이 잡는 거는 척수를 거치는 거여서 이거는 척수를 거친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은 눈에서 뇌로 가는 건 척수를 거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뇌에서 손을 움직이는 건 척수를 거치는 거니까 척수를 거친다라고 해야지 맞는. 4번 틀렸어.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 지금 눈을 감고 실험하겠지? 지금 눈을 감고 실험하는 것 같은데, 눈을 감고죠. 그래서 여기 탁 때리면 여기 올라오는데 느낌은 와요. 그래서 느낌이 와서 뇌에서 판단해서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먼저 일어나냐? 이 다리가 움직이는 게 더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척수 반사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뇌에서 판단하고 명령 내리고 요게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그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아서 더 빠르게 반응한다. 1, 2번 풀어보시고, 자, A가 눈을 감는 것은 B가 고무망치로 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뭐 맞는 거고요. 2에서
B가 고무망치로 치는 자극은 A의 피부를 통해 감지된다. 뭐 그렇긴 하겠죠. 의식적인 반응이 무조건 반사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 들리는 반응의 중추는 척수고 팔을 드는 반응의 중추는 대뇌다. 맞죠?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중추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는 반응 중추가 같다. 아니고 다리 들리는 반응 중추는 척수인데 동공 반사는 중간뇌죠. 중간뇌. 그래서 화살표로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무릎 반사는 C가 이제 요게 감각신경입니다. C가 CBA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C에서 B 거쳐서 B가 명령 내리는 거죠. A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CBA 순으로 무릎 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07쪽에 11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할게요. 그게 뭐 문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207쪽부터 209쪽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되죠? 이거 다 맞으셨는데 3번만 볼게요. 눈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또 동공이 좀 줄어들었네, 그쵸?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자 계단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처음에 눈이 부셔 잘 보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눈의 변화가 나타난다. 기억은 중간 내에 조절을 받아 나타난다. 이게 동공 수축하고 이런 건데 기억 맞는 설명이고 기억에서 증가한 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빛의 양이 줄어든 거고 니은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가 관여한다. 틱은 맞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신호가 대뇌까지 가야지 시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좀 쉬었다가 서술형 풀게요. 자, 그다음 이건 뇌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서술형 문제 풀기로 했구나. 미안. 다음 거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서술형 문제는 뭐 풀려져 있는 거 있나? 3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네, 그럼 4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이거 같이 해볼게요.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 술을 마신 사람의 행동이다.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다. 근데 말은 대뇌가 관여하는 거야, 대뇌가. 대뇌가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이런 거는 이제 몸의 균형이랑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소뇌가 관여하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장박동이 이상이 생긴다. 이거는 연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수. 근데 대뇌는 지금 A고, 기호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소뇌는 E고요, 연수는 이제 D입니다, D. 그래서 요거 다 쓰는 거죠. 대뇌 A 요거 쓰면 되죠.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하니까 가는 언어 중추가 있는 대뇌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몸의 균형, 나는 몸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소뇌는 지금 2죠, 2. 그 다음에 다는 이런 심장박동, 이런 호흡운동 조절 중추, 그게 연수입니다. 연수는 지금 D죠. D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알코올이 이런 데 다 영향을 준다 이거죠. 정리하시면 되고 5번에 영화관에 갔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다.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와서 눈을 징끈 감았다. 이거는 대뇌가 관여한 거죠. 무섭다. 무섭다 하고 눈을 감은 거죠. 눈 감았다라고 해서 동공 중간뇌가 들어간 건 아니고 가는 대뇌가 중추고요. 기호는 A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거는 중간뇌고 중간뇌는 기호가 지금 C죠, C. 요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빨리 뛰게 한 거고, 그쵸? 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
부교감 신경은 이게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좀 억제한 거죠. 심장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함께 분포하는 것이 심장박동 조절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뛰게만 할 수가 없으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반대 작용을 해요. 반대 작용을 상황에 따라 합니다. 따라하여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런 걸 원래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예. 하나가 활성화되면 하나는 비활성화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반응 경로를 기호를 따라 나타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손등에 모기가 앉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촉감이 느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감각신경이고, 그리고 뭐 이게 느끼고, D, 그 다음에 C로 해서 A가 느끼는 겁니다. A가, 대뇌가. 그 다음 명령 내리는 거예요. B, F로 이제 움직이는 명령 내리는 거죠.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 요거는 척수 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코 속에 먼지가 들어가 재채기를 한다. 이건 연수네, 연수. 갑자기 딱 그치, 연수네요. 예. 이거는 뜨거운 물체 다음, 이건 척수네, 이건. 위 반응의 공통점을 반응 중추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 그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고, 가는 무조건 반사고, 근데 이제 느낌은 갑니다. 대뇌까지. 다는, 나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의식적인 반응. 그거는 이제 대뇌가 관여하죠.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 거고, 나는 대뇌를 거치는 거예요. 뭐 그걸 좀 쓰면 좋죠. 그 다음에 자, AV가 손상됐대. 여기까지 손상됐네요.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척수 반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무릎 반사가 일어납니다. 감각은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감각을 느끼지는 못한다. 다리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무릎 반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의식적인 운동은 안 일어나고요. 운동은 안 일어남.
근데 무릎 반사는 일어납니다. 무릎 반사는 척수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릎 반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항상성은 이제 사람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6.5도를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36.5도는 이 체내에 있는 그 세포들에 있는 어떤 단백질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온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항온 동물이기도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냐,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관여하는 게 호르몬과 신경이에요. 신경은 앞에서 조금 배웠고, 여기서 이제 주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화학 물질이 그 세포로 가서요, 세포가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며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분비샘이 뭐냐?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으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은 따로 없다. 내분비샘이 있고 외분비샘이 있는데, 외분비샘은 우리 몸의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야. 뭐 땀이라던가 침이라던가 눈물, 소화액, 땀 이런 애들은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져.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분비를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분비를 해야 되니까 분비관이 따로 있는 거야. 분비관이. 근데 내분비샘은 그냥 우리 몸에 뿌리는 거여가지고 분비관이 따로 없는 거죠. 이건 분비관이 따로 없다. 뇌하수체, 이자, 갑상샘, 부신 등이 내분비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에 뿌리면 혈액을 타고 표적세포, 요 세포한테 가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표적세포까지 이동해서 명령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공통점. 호르몬과 신경은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호르몬보다는 신경이 훨씬 더 빨라요. 차이점. 전달 속도가 신경이 더 빠르고 호르몬은 좀 느려. 근데 호르몬은 느리지만 효과가 지속되며 작용 범위가 넓다. 신경은 작용 범위가 좁고, 신경은 빠른데 뉴런이 전달해주고, 작용 범위는 좁고 일시적인데,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요. 근데 이동하다 보면 이제 속도는 느립니다. 그렇지만 그 호르몬이 있는 동안에는 그 효과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효과 지속성이 오래되고 작용 범위는 넓다. 호르몬은 화학 물질인데 혈관 타고 이동해 가지고요, 표적세포로 가서 이제 뭔 일 하라고 이제 명령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경을 통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금방 빨리 근육에 전달되는 거고. 호르몬의 특징.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며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분비관은 따로 없다. 혈액에서 여러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다양한 호르몬은 특정 기관, 표적세포라고 해. 표적기관 요런 데 가서 작용한다. 매우 적은 양으로 체내 수분량 조절, 혈당량 유지와 같은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가 있고, 만약에 너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과다증, 너무 조금 분비되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같은 척추동물끼리는 호르몬의 역할이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인슐린이 사람한테도 통해요. 이게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
그래서 이런 거를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종특이성이 없다. 돼지 인슐린이나 사람 인슐린이나 비슷하다. 혈당량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은 게 또 이제 분비샘들을 외우셔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이런 걸 또 외워야 됩니다.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는 당장 3학년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두시고 또 나중에 또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더 나와요. 요거보다 더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가면. 그래서 일단 내분비샘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어요. 여기 간내에 달려 있습니다. 간내에 달려 있고 전엽, 후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생장 호르몬. 몸이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 갑상샘이 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밑에 내려가서 갑상샘을 자극을 해. 그래서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거를 많이 내보내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나와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난소나 정소가 그 호르몬을 만들으라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의 재흡수를,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체내 수분량 조절하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량이 줄어들어요.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요런 애들은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뇌하수체 여기 요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목 부분에 달려있는 게 갑상샘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밑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 신장의 위에 달려있는데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박동 빠르게 하고 혈당량과 혈압을 높입니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나옵니다. 이자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고 혈당량은 이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말해. 그걸 높이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남성의 2차 성징 나타나게 한다. 또 남자답게 해주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거죠. 여성의 2차 성징 나타나게 한다. 좀 더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뭐 말단 비대증, 거인증처럼 이런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과다증이라고 해요. 과다증. 말단 비대증은 원래 생장 호르몬은 필요하죠. 근데 성장기 이후에 나오면은 이제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끄트머리가 말단이 자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길어진다던가 손가락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말아야 되는데 성장기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손가락 끝이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광대뼈 이런 데가 이제 커지면서 말단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거인증은 이제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키가 2m 이상 자라는. 소인증은 그 성장기 때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막뭐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생장 호르몬 맞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소인증에 걸릴 수가 있는데 키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티록신은 너무 조금 나오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의욕이 없다던가 뭐 이럴 수가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눈이 돌출되거나 체중이 감소한다. 너무 세포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체중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인슐린은 1형 당뇨병의 경우에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비만에 의한 병이 아니고 이건 유전적인 거여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지 혈당량을 낮추는데 혈당량을 낮추지 못하니까 혈당량이 높아가지고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가지고 대출이 1형 당뇨병은 이건 인슐린이 적어서 그런 거죠. 항인효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요봉증이라고 해서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항인효 호르몬이 나와야지 수분의 재흡수를 하는데 항인효 호르몬이 너무 조금 나와요. 가다증은 말단비대증, 거인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너무 조금 나와. 생장 호르몬이 너무 조금 나와. 그럼 소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거는 티록신이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슐린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요봉증은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 너무 조금 나와요. 자, 내용 체크.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며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고,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는 넓은데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전달 속도는 느리다.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된다. 갑상샘에서는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이 분비된다. 항상성 유지는 조금 넘기시고 일단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 221쪽 풀어볼게요. 다 잘 했는데 8번까지만 풀었는데 8번 다 뭐죠? 8번에 1번 맞고 8번 1번 맞고요. 항상성 유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네. 다음 주면은 요 책 끝날 것 같고요. 네. 네, 이건 다다음 주부터는 이건 가져오면 됩니다. 네, 요건 다음 주까지는 요 책 가져오시고